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그 재테크 상식 있잖아요. 그걸 좀 뒤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노후를 위해서, 이건 당연하다 여겼던 거, 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자산 불리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진짜 대안은 또 뭘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후 재테크인데요. 이게 딱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건 뭐 단순히 재산이 많은 거 이게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왜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주택 같은 자산들, 이게 실제로는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 좀 명확히 이해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목표가 자산 총액을 막 늘리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마르지 않는 소득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왜 현금 흐름이 노후의 진짜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뭐 국민연금 운영의 현실적인 고민들, 또 주택 보유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담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좀 구체적인 근거랑 같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뭐 목표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거 금융자산 10억 원 그리고 4%를 같은 구체적인 전략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건지 좀 깊이 들어가 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 그 근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존 방식,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하는 재테크로는요.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뭐 비싼 집을 산다거나 고급 차를 타는 것들. 아니 근데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산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돈을 계속 잡아먹는, 뭐랄까 하마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집은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세금이 나가죠. 그렇죠. 세금. 네. 차는 또 어떤가요? 이건 뭐 대표적인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사자마자 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명품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제 생활비 부담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가 과연 내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단순히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현금 흐름, 이게 딱 끊기는 순간 찾아온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네, 그래서 단순히 자산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평생 동안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즉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노후 대비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게 제일 확실한 현금 흐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국민연금만 믿는 것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뭐랄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로 지난 정부 시절 상황을 언급해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 이게 사실상 투자 확대를 좀 압박하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발언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바로 다음 날 연기금이 갑자기 1,800억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확 사들이면서 당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민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보통 장기적인 수익률이나 안정성을 보고 전문가들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때로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장기 계획이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나 발언 하나로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단기적인 정치적 입김에 이렇게 좌우될 수 있다.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최근에 논의되는 보험료율 인상 같은 거 있잖아요. 9%에서 13%로. 이런 개혁안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미래의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50년대에는 무려 3,6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해요. 3,600조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만약 그때도 정치권 같은 데서 국내 시장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처럼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3%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2% 수준인데 국민연금이라는 이 거대한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면 이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죠. 그렇죠. 너무 규모가 크니까. 네. 또 반대로 나중에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야 할 때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연금 운영은 이 정치적 고려에서 좀 벗어나서 오직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이 목표 아래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흔들림이 결국 미래에 우리가 받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수는 없겠네요, 정말. 그렇다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노후보루, 바로 집은 어떨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믿음이 강하잖아요. 비싼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설령 현금이 좀 부족해도 주택연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물론 느낌이 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주거 안정성 이건 매우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집값이 비쌀수록요. 그걸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네, 은퇴 후에 소득은 줄었는데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톡톡 내야 한다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문제, 이것도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또 문제죠. 특히 은퇴하고 나서 직전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집값에 따라서도 건보료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 부담도 같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자료 예시를 보니까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시세 한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연간 200만 원 가까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니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인데요. 정확합니다. 집값이 만약 더 비싸다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 세금이랑 건보료 때문에 실제 내가 손해주는 현금은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심하면 정말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노후 현금 흐름을 막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국민연금도 또 비싼 집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금융자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이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금융자산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딱 제시하는데 이 10억 원이라는 목표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그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상징적인 목표치인데요. 흔히 4% 룰이라는 은퇴 재무 설계 원칙하고 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 4% 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재무 설계사 윌리엄 벤젠이라는 분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모은 은퇴 자금,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으로 이루어진 금융자산이겠죠. 여기서 첫 해에 4%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도 한 30년 이상 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런 경험적인 법칙입니다. 아, 4%를. 네, 그러니까 10억 원이 있다면 첫 해에 4천만 원, 10억의 4%죠. 이걸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만약 3% 올랐다면 4,120만 원을 쓰는 식으로 운용하는 거죠. 아, 4%룰은 저도 들어봤는데 이 자료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억 원으로 시작해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시뮬레이션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마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동안 연평균 한 8% 정도 수익률로 잘 굴려서 불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리 효과 덕분에 10년 뒤에는 원금이 약 2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죠. 10년에 20억, 8% 복리로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년 차가 되는 해, 그러니까 대략 55세 정도부터 이 불어난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첫 해에는 그럼 20억 원의 4%니까 약 8천만 원 정도를 꺼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핵심 가정은 이렇게 4%를 꺼내 쓰는 동안에도 남은 자산은 계속 연 8%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매년 8%씩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가정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만약에 실제 수익률이 8%보다 낮다면 그럼 4% 인출률도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매년 8%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아, 예시군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입니다. 즉, 충분한 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현명하게 투자해서 자산을 불린 뒤에 일정한 법칙, 예를 들면 4% 룰 같은 법칙에 따라서 인출하면 원금을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평생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뭐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에 100세 시점에도 자산이 오히려 1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그렇죠.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경우고. 네. 핵심은 연금이나 두동산 외에 잘 관리된 금융자산이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노후 준비의 목표가 단순히 그래서 얼마를 모았는가라는 그 최종 자산 규모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내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시스템, 즉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각자 나름의 한계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죠. 네, 분명히 그렇죠. 따라서 이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4% 룰 같은 원칙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리하는 노력, 이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동성 많은 미래에 대비해서 노후의 안정성과 또 주도권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당장 내년, 5년 후, 10년 후에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이걸 내 손으로 구축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아까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만약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연 8%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또는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가파르다면 네네. 그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초 자금 균어나 또 매년 인출할 수 있는 비율, 그 4% 룰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어쩌면 3% 룰이나 3.5% 룰을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죠. 아, 그렇겠네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는 뭐 정해져 있지 않고 시장 상황은 늘 변하니까요.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은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